경기도 인사했다는 소식을. 네. 오늘 학술회의 개의식 행사를 진행을 맡은 한국도민협회 김영도 기획지원실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학술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우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학술회의 자료집 제4 먼저 교육부 장관님을 대신해서 전혜생 차관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고, 이어서 강인덕 전 교육부 장관님께서 기존 인사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간단하게 발표 및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동일동우 127분의 영령에 대한 추모가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동일협회 명예회장님께서 우리 이번 학술회의에 개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통일협회가 주최하는 학술회의에 참석해서 개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통일협회가 재정적으로 별로 넉넉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지난 5월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학술회의를 개최하도록 추진한 두번태 회장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통일협회의 발전과 온전한 운영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한문독 특별위원장님과 특별위원 여러분들에게도 내실 있는 학술회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유능한 우리 주제 발표자들, 토론자들 여러분을 모시게 된 것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참석하신 여러 회원님들 더욱더 건강하십시오. 우리 다 잘 아는 것과 같이 지난 9월 달에는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이 열려가지고 거기에서 비핵화 또 군사적인 위협에서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특히 남북 교류 협력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금년 내에 남북 등소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착공식 또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개성공단 사업과
그리고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정상화한다는 데도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남북 경제교류협력 사업은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미국 간의 협상이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단계적인 상조치 전술을 구사하면서 자기네들이 비핵화를 이행하는 단계마다 미국이 이에 상응해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완화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핵리스트를 신고한다든가 검증 문제 그리고 핵의 폐기와 관련한 절차라든가 방법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미국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FVD라고 해가지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증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확인될 때까지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러시아나 중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나라들이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에 브뤼셀에서 아셈회의가 있어가지고 유럽과 아시아의 51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의장성명을 통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북한이 이행하도록 이제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우리의 외무부 장관이 오이사 적으로 미국의 승인 없이는 되지 않을 것이라 하면서 반대 인사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또 지난 10월 15일인데 남북 보이콧 회담에서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을 한 착공식을 금년 11월 말일부터 12월 초 사이에 갖는다 하는 데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측은 남북관계 개선은 비계획화 사업과 비핵화와 남북 협력을 연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만은 미국 재무부의 수석 부차관보는 우리나라 7개 은행과 접촉을 해가지고 북한의 비핵화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청와대 비서실장과 통일부 장관을 만나고 그리고 워킹 그룹을 만들기로 한 것도 같은 그런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지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그리고 제재 이것이 좀처럼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제 건설 목표는 사실상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비핵화가 부진한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남북 사업, 남북 관계 협력이 사실상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고려할 때에 오늘의 주제 발표자들께서는 주제 발표 내용을 사실상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해당 분야에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통일협회가 이 학술회의를 통해서 구상하는 북한의 경제건설 방향이라든가 또는 남북경제 공동체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타당한 해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알차고 성공적인 세미나가 되기를 빌어가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송재식 전 통일부 장관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무진양면으로 기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희망의 부풀게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북한이 공투 공매를 면하고 공정 공정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남북한 간의 대화와 협상,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정부가 추진하는 이 잘 돼서 우리 민족이 하루빨리 평화 속에서 통일을 이룩하게 되기를 여러분과 더불어 간절히 바라면서 습니다. 그러나 한편 모두가 희망에 부풀어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희망과 동시에 우려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부디 희망이 현실이 되고 우려가 잘 아시는 것이 정치 집단 가운데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저희 집단이 북한입니다. 합의를 하고 또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하게 북한이 보인 행태를 볼 때 과연 북한이 약속하는 비핵화가 이루어질 것인지 하는 데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협상이 잘 되면 우리 민족에게 큰 공약을 가져다 줄 것이고 협상이 잘 못 되면 크나큰 재앙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각의 행태, 그 근본적 속성을 잘 알고 또 북한의 진위가 어디 있는지 잘 파악을 해서 바른 판단을 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남북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대로만 된다면은 정말 우리 민족이 평화 정착을 이루고 또 평화를 토대로 해서 평화 통일을 이룹니다. 그러나 과연 북한이 약속을 지킬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낙관론도 있고 비관론도 있고 낙관적인 관측도 있고 비관적인 관측도 있습니다만 지나친 낙관도 바라지는 않고 또 그렇게 하면 지나친 비관도 바라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남북한 협상의 역사를 염두에 두고 잘 대처하지 않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분단 상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발표하는 주제도 막대한 투자를
부담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통일의 이익도 생각해야 되고 또 분담비용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상 통일비용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민족 대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걸 감내를 해야 될 거고 어떻게 하면 최소의 위험으로 최고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는가 하는 데서 여러 가지 지혜를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럽에는 여러 민족이 살고 있고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서 또 개방을 통해 가지고 한 나라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한 공동체로 발전이 되어나가고 경제 공동체로서는 상당 어느 나라가 어느 정치단에 그 공신력이 있느냐 하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공신력이 낮은 쪽이 공신이 높은 쪽보다도 먼저 이행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빨리 이해가 해서 제재 해제를 받고 많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개인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비핵화는 검증이 전개가 되는 게 아니라 검증이 안 되는 비핵화라는 입장은 그건 비핵화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 철저한 신고가 절제돼서 검증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추진하는 모든 협력 사업 같은 것도 마음으로 추진할 수 있고 물론 그것이 또 국제사회 제재가 완화되고 해제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가 선택 과제가 아니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북이 핵무장을 하는 상태에서 북한의 경유를 많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물론 지원을 하겠다, 협력을 하겠다는 약속하는 것은 하나 인센티브로서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북한의 진실도 비핵화하는 것을 보고 제재를 해제하고 여러 가지 협력을 하는 것이 정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화 제재 구축 또 통일 추구 큰 성과를 거둬서 우리 국민들 나아가서 모든 민족에게 공헌을 하게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막중한 일을 추진하는 정부로서는 그야말로 막중한 상황을 가지고 전혀 실수 없이 시행착오 없이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그만 일은 실수가 있어도 문제가 있지만 민족 대사, 적어도 국민의 사활에 걸려있는 나라의 종말에 걸려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호도 실수가 있으면 안 되고 추호도 시행착오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내면서도 앞으로 꼭 유의해야 될 신중을 기해야 될 일에 대해서 오늘 아마 이 발표 토론 과정에서도 어떤 문제가 도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우리가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찰해가지고 정말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해 감사합니다. 이어서 통일부 장관님을 대신해서 전혜성 통일부 장관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워싱턴 현지 시간 교육부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의 당국자들 그리고 앤드루이스 미 강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외 지도자들 그리고 TJ 글로벌 포럼 기조연설과 또 미국의 관계 전문가들을 면담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제가 대신 와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통일협회 학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 5월에 열린 첫 번째 학술회의에도 제가 참석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올 한 해 또 성과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도 함께 하게 돼서 정말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손재식 장관님, 그리고 강인덕 장관님, 한국통일협회의 송한호 명예회장님, 구본태 회장님, 그리고 엄동식 차관님, 또 학술회의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학술회의의 주제와 같이 남과 북의 공동 번영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한 바탕 위에서 협력의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북한은 핵경제 병진 노선을 종결하고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 노선을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주요 경제 현장을 시찰하고 또 경제 건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민생활 향상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남북 대화와 국제사회와의 대화 계기에도 북한의 여러 당국자들은 경제 발전의 의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경제 정책 방향은 국제적 수준을 지향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측면을 염두에 두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 또한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과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방향에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해온 바와 같이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비핵화가 진전이 되어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협력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 내부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공동 번영의 미래를 위한 노력은 비핵화의 진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호혜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불어넣고 북한의 경제와 인생 발전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구체화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을 착실하게 이행하면서 북미 대화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평화정착 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북한 문제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 오랜 경륜과 깊은 통찰을 지니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지혜를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과 같이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풍성한 결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어서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님께서 본 학술회에 대한 기조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주에까지 한 일주일 동안 도쿄에서 본문을 이렇게 됐습니다. 저 우리나라에 대한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설득시키고 했었습니다.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번째 회장께서 저에게 전더러 일일이 글을 쓰고 하는 시간도 없고 그런 저도 올해 8-7이니까 이제 뭐 쓰고 할 그런 시간도 없어서 그래서 과거에 어려운 대결을 할 때 뚫고 나갔던 그런 경험을 중심으로서 얘기하려고 하면
그런 방면에서 제가 얘기를 하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아까 성한호 회장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적의 핵 때문에 세계 각국이 결코 낙관적인 눈으로 북한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서도 이런 낙관적인 아닌 입장에서 북한을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1972년에 남북 대화할 때 저는 북한 입장이었습니다. 접수회담 시선하고 공동을 수지할 때 핵심에서 실무부장으로서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또 남북 대화 사무장으로서도 여러 가지 남북 대화를 추진할 것인가 파일럿 코스라고 할까 하는 있습니다. 그만두고 나서 80년대 국회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한 10번 정도 친구들과 같이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정부 시스템을 가진 가운데 고맙게도 정주행 회장이 금강산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1980년도 후반에 직접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주행 회장이 해안과 여행을 짓게 된 그 동기가 일본의 저명한 부자인 현재 중심을 갖고 있던 선이라는 관계라는 통해서 통전의 가정 문제, 또한 북쪽의 금강산 개발에 관한 관심 이런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80년대 후반에 그게 핵심에서 그들을 연결해 주던 일본 사람과 제1정부가 직접 만나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130톤의 포항 제철소를 내릴 때 북쪽도 무슨 요구를 일본에 했다. 또 자신들이 금강산을 개발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달라. 특히 호담이가 이런 소리를 했다. 그 정도로 저에게 정확히 해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1989년에 정주행 회장이 소련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나리다 공항에서 이명박 현대사장을 들어가라. 부사장 내리고 내가 그냥 갔다 오겠다. 그냥 갔다 왔습니다. 후에 저를 불러서 몇시 불러서 대학 갔다 온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1989년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제가 1998년에 김대중 정부의 통일장관 되면서 정주행 회장이 계획하고 있는 금강산 관련 문제와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대북관계 전략에 어떤 시점이 있느냐 그걸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니 북쪽 내부의 정확한 정보 없이는 결심을 알지 못해서는 모든 것이 불안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가 없다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주행 회장이 평양에 갔다 오게 된 금강산 개발에 대한 것은 부분적으로 전부를 안 썼으면 관음 클럽에서 정주행 회장 100주년 기념일 때 저더러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관음 클럽에 이 문제 그때 막 극비적인 상황은 안 썼지만은 대부분의 얘기는 써서 넣었습니다. 소셜 얘기로 저는 햇빛론자가 아닙니다.
1993년에 김영삼 정부 때 한원상 통일장관이 햇볕론을 제시했고 정대중 대통령이 영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에서 햇볕론을 얘기했더니 정면으로 공격하는 그런 선거가 있었습니다. 1993년입니다. 그러나 IMF 산하에 있던 그 시기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에게 방해국을 맡아달라고 해서 당시에 IMF 관리 상황이 있었고 또 정세가 대북 정책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생각해서 수록해서 한 2년반 동안 방해국을 맡고 공감산 방법을 실시했습니다. 그 후에 그만두고 나서 1990년 이후에 10여 년 동안 독일에서 공안대학에서 국제관계론을 가르치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19세기 말에부터 지금까지의 동북아 국제관계론을 강의했습니다. 특히 재작년 작년에 일본 경제신문에서 지금 회장이 일본의 경제 실무자들 대기업 미쓰비시 또는 토요타 일본의 회장들이 모여서 북한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실무자들 논의하고 있는데 참고적인 얘기를 할 수 없느냐 해서 저작년에 휴슈, 오사카, 도쿄 세부에서 약 50명씩 모아놓고 3차례 강의를 했습니다. 그 후에 문서를 그런 만들어 보면 어떠냐. 그래서 우선 북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흔히 하는 리스크의 문제, 북한에 진출할 때 어떤 리스크가 있느냐 이런 것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 이관세 차관도 동원해가지고 일본 경제신문 주체로 책을 하나 냈습니다. 이것이 1972년에 일본이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급진적인 경제협력을 했기 때문에 그때 얻었던 모든 리스크, 접촉해본 결과 얻어진 경험, 이것을 1980년대 초에 일본 경제연합에서 여러 책으로 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60권 정도 얻어가지고 중앙정부에 줬는데 그때 일본 사람들이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당했던 고충 바로 우리가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가서 또 중국에 가서 당하는 고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리스크 연구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안전보장 관련해서 국적의 움직임을 우리가 봐야 되겠다 싶어서 또 하나의 책을 편집했습니다. 그것이 조선반도 지정학 리스크라는 책입니다. 작년에 출판을 했습니다. 전부 다 일본에서 오구라 국제교류협력기금의 이사장하는 오구라 대사와 저와 공동으로 그것을 출판해 드렸습니다. 그저께 제가 도쿄에서 돌아왔습니다만은 도쿄에 가니까 새로운 책이 하나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미한 동맹, 한미 군사동맹은 소멸됐다는 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 정세, 한반도 정세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하는 것을 한 권의 책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한미동맹 소멸됐다. 그럼 일본은 뭘 할 거냐 하는 전략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협력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송환호 회장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남북한의 문제는 지정학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지경학적인 관점에서 재검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와 안전보장 문제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협력이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전략적 사고로 이 문제를 처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999년 홍일부 장관이 그만둔 다음에 곧장 도쿄에 가서 13년 동안을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 후기에 6.15 선언, 노무현 정부의 14선언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때 제가 도쿄에 있는데 어떤 친구가 와서 김대중 대통령이 북쪽과 협상을 하고 있다. 아무개가 중심에 있다. 만났습니다. 만나서 여러 가지 말을 듣고 최근 한국에서 담당자들에게 보내려고 책을 냈습니다. 책이 김정일의 민족관이라는 책입니다. 그쪽에서 나온 책입니다. 맨 뒤에 제10장이 통일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런던에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한글을 사서 보내면서 윤동환 부장에게 다른 건 다 보지 않아도 좋으니 마지막 10장만 보고 가라. 이것이 김정일의 통일 정책이다. 통일에 관한 인식이다. 그랬더니 또 한 권만 보내달라고 해서 겨우겨우 구해서 2권을 사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막연하게 북쪽과 저쪽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한 정부 판단 없이는 북쪽과의 관계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 제가 한동안의 문구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기 전에 일본에서 중앙동문회에 발표했던 김기정 교수의 신정권 탄생에서 이란 북한과 한 관계를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보고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이 뭐라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김교정 교수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적 입장에서 북한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 입장에서 북한을 본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입장에서 민족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북쪽을 그렇게 보고 있다. 우리 국가, 우리나라는 민족국가를 만들지 못했다. 그러니까 민족의 입장에서 보고 북쪽에 더 접근하겠다. 이런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진보적이고 대단히 선도적인 주장까지 들리지만은 과연 이것이 옳은가? 이런 식으로 갈 때 대한민국의 헌법은 어떻게 되고 우리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의문은 결코 가셔지지 않고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9월 달에 있었던 평양선언, 특히 9월 달에 평양에서 합의한 군사협력 문제를 저는 보면서 이 상태로 계속해 간다고 할 때 한미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읽은 것은 물론 합의문 공동성명을 읽었습니다만 그보다도 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읽은 것은 주변에 있는 참모들의 얘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청와대 윤영찬 비서가 발표한 9월 평양 공동선언에 관한 해설 또는 이번 군사 문제에 관해서 발표한 최정권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의 설명 이런 것을 읽으면서 과연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서두르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잘 보고 있습니다. 어느 발표자에서 저 내용들을 보니까 그쪽의 변화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1992년인가 3년의 얘기입니다. 니가다의 한 동해문제연구소, 한 에리나 동해경제문제연구소가 생겨서 나진 선동 지역에 집중적으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는 니가다에 한 일본의 경제문제연구소, 다시 말하면 동해경제문제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동해에 속해 있는 일본의 지역에 있는 은행과 지자체가 합동이 돼서 이 두만강 지역 일대를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1991년부터 그때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김정우 대외경제 실전 실외기원의 위원장인가 이 친구가 니가다에 자주 왔습니다. 매번 갔습니다. 매번 가서 그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낮은 선동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김일성대학의 이수영 교수가 경제학 교수가 저를 만나서 한국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진출을 원하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나 진출 원하지만 우리는 일본과 중심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개혁하라. 79년부터 중국에 했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면 대한민국의 기업이 대대적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 후에도 그쪽에 변화는 없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그쪽의 변화를 보면서 가장 못된 폐쇄적인 부분을 수정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수정하지 않으면 북쪽과의 관계는 그렇게 진전될 수 없겠다. 그게 뭔가니 1968년에 김일성이가 발표한 사회주의 경제의 몇 가지 이런 문제에 관하여 이 논문을 수정하지 않으면 북한의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대안의 사업체계, 청산정신 이거 버리지 않으면 북쪽의 경제는 성장할 수 없죠. 나는 정말 버렸느냐? 400몇십 대 450여 개 시장이 생겼다. 91년 이후에 특히 2002년 이후에 7월 이후에 그쪽에 개혁이 많이 됐다. 김정은이가 제출해서 군단에 와서 신의서부터 돌아가면서 경제를 정력에 집중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과연 이 기본적인 문제 흔히 얘기하는 경제 부분에서의 김일성, 김정일의 유산 이것을 김정일이가 버렸느냐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그쪽과 대화를 해주고 경제를 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이 따르고 싶은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얻어지길 나타날 리스크에 관한 문제 특히
기교학적 측면에서의 리스크에 관한 문제 심각하게 검토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목대로 금강산 광금이나 개성공 단지와 같은 경제협력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있을까? 그거에 옳은 것인가? 저는 문제입니다. 삼통이 제대로 안 되는데 경제협력이 되느냐? 안 됩니다. 이제는 그 시기가 지났다는 겁니다. 정말로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고 경제협력의 경제 부분에 총력을 집중하겠다는 명백한 선언이 없는 한 우리의 대북 정책이 추진되는 여론이라. 왜? 주변국가의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매우 염려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민족 입장에서 통일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나 주변에 많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일본 사람들이 벌써 한미동맹 소멸론을 이야기한 이유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왜 이런 1인칭을 내느냐? 그랬더니 명백합니다. 일본이 스스로 이렇게 될 때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일본에 있는 미군의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죠. 일본에 있는 미군이 쓰는 연료, 휘발유 연료 1,100만 바렐입니다. 일본 뜻이 아닙니다. 미군입니다. 얼마큼 양인지 잘 가늠이 안 갑니다. 저도 그걸 물었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냐? 7함대가 10번 만탱크할 수 있는 양입니다. 7함대. 탄약 얼마 있느냐? 12만 7천 톤입니다. 얼마나 쓰는 거냐? 5개 사단이 6개월 작전할 수 있는 양이다. 이게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미군은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 또 한 차례 애치선 성능 같은 것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점에서 우리의 한미 관계 이 문제에 해가 되는 약간씩은 그 어떤 힘도 명량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한미 간에 긴밀한 협조해서 대북 협력을 해주기를 이 점을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과거 어려운 때 남북관계를 돌파해본 제 경험으로서는 충분히 돌파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전제 조건은 우리의 안전보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전보장에 조그마한 틈도 없다는 걸 분명히 북한 정권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전보장과 경제협력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다. 이미 지났다. 머리를 가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피부로 와닿고 있다. 이 점으로 생각하고 이 정부가 어려운 방향을 주길 바랍니다. 저는 홍해 벨트, 홍서해 벨트, 홍수전선 벨트 만드는 것을 쭉 읽으면서 조금 아니다. 그런데 이 안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서두를 그러한 기미를 보여서는 안 되겠다. 안전보장 문제를 확실하게 해야 불안이 해소될 수 있잖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통일부 장관이 됐을 때 얼마나 욕을 먹은지 모릅니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 그런가 하면 이영희를 중심으로 하는 이 좌익에서 얼마나 저에게 욕을 했는지 모릅니다. 전 양측과 다 싸웠습니다. 특히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 보수파의 반대를 이렇게 완화시키는데 제 역할이 있겠구나 좀 분명히 알고 들어갔습니다만 국민적인 합의 이렇게 하는데 이 정부가 좀 더 노력해 줬으면 그런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논의가 현실을 너무 뛰어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되는 글라도리가 올려서 나옴으로써 국민의 설득을 약화시키는 국민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는 그런 논의가 되지 않을까 고맙습니다.